울령산의 밤이 붉게 물든다. 사람을 품던 산사가 한순간에 도살장으로 바뀌는 그때 한 아이만이 피와 불길 사이로 떨어져 나간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울령산 새벽 공기는 얇은 칼날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끝이 서늘해지고 내쉴 때마다 흰 입김이 허공에 얇게 베었습니다. 진무현은 그 입김이 사라지는 모양을 잠깐 바라보다가 두 손을 소매 안으로 더 깊이 찔러 넣고 백년사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백년사는 울령산 중턱에 매달린 작은 산사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회색 바위와 회색 기와가 겹쳐져 산의 일부인지 절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가까이서야 비로소 퇴색한 단청과 삐걱거리는 문짝들이 드러났고 돌층계를 따라 올라가면 백년문 제자들의 숨소리가 은은하게 번져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해가 들지 않았습니다. 돌바닥은 밤새 식어 돌 사이사이에 서리가 엉겨 있었고 백년 나무 몇 그루는 잎을 거의 다 떨군 채 가느다란 가지만 남겨두고 서 있었습니다. 무연은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가 두 손을 모으고 대웅전 앞에 틀어박혀 있는 불상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3번 절을 올리는 것은 백년문의 오래된 규칙이었습니다. 한 번은 산을 향해, 한 번은 사부와 사형들을 향해, 마지막 한 번은 아직 모자란 자신을 향해. 무연은 이 규칙이 조금 버겁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절을 마치고 이 말을 들어 올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당 반대편에서는 상좌가 이미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긴 소매가 번쩍이며 허공을 가르고 발끝은 흙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상좌가 7번 팔을 뻗는 동안 무연은 3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숨과 동작을 맞추는 법을 배운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몸이 따라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잠시 뒤 상좌는 움직임을 멈추고 마당 가장자리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무연이 그 눈길을 따라가자 낡은 종각과 법고당, 장문인이 사는 작은 방, 그리고 그 뒤편의 대웅전 뒷마루가 차례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웅전 뒤는 언제나 희미한 안개가 깔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떠도 그늘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비가 내린 뒤에는 습기가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곳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형들은 대웅전 뒤편으로 혼자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거기에는 옛 전란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봉인지 뭔지 모를 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숨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현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겁이 나면서도 궁금증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일부러 대웅전 뒤편으로 돌아가 계단 끝까지 내려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발끝에 닿던 돌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돌,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냉기. 장문인에게 들켜 호되게 꾸중을 듣고 나서야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눈길만큼은 여전히 그쪽을 향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침 수련이 끝나면 제자들은 각자 맡은 일을 했습니다. 누구는 장작을 패고, 누구는 부엌을 돕고, 누구는 산문 근처까지 내려가 약초를 캐거나 산기를 정리했습니다. 무연의 몫은 장독대와 우물 근처를 치우고 물독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이쪽은 내 손이 더 낫다 무현아. 상좌는 언젠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현은 그 말이 칭찬인지 눈에 띄지 말라는 배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뒤로는 묵묵히 물독과 장독을 맡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는 마당 옆 장독대에서 물독을 하나씩 옮겨 닦고 있었습니다. 옅은 이끼가 낀 독을 헝겊으로 문지르다 보면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독 바닥에는 오래된 흙과 돌이 붙어 있었고 그걸 떼어낼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법고당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장문인과 상좌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두 사람의 말소리가 조각조각 끊겨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 고을은 요즘 어떻다 하느냐. 장문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좌가 대답할 때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관문이 늘었습니다. 장문인.
낯선 수비대가 들고 나는 것 같습니다. 강호 사람들 발도 줄었느냐? 예. 객잔에 모이는 이들도 표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백년문을 언급하는 말도 종종 들립니다. 백년문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무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긴 채 움직임을 멈추자 물방울이 독표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문파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때가 되었나. 장문인의 말은 마치 혼잣말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피로와 체념이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정파 연맹에서 사람을 보낼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상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름난 검수라 하지요. 강진명이라는 이 이름이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무연은 자신도 모르게 물독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독이 약간 미끄러졌다가 다시 손바닥에 붙었습니다. 강진명. 그 이름은 이 산에서 자라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산 아래 객잔에서 술에 취한 무인들이 말하더니 혼자서 몇몇 마도를 베어냈다느니 전란 말기에 마지막 전투를 이끌었다느니 하는 이야기 속의 인물. 그가 왜 울령산까지 오는지, 백년문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이름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혈마 이야기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 장문인의 마지막 말이 바람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혈마. 또 하나의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연은 그 이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길가 상인들, 객잔 주모, 산 아래 수비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룻밤 사이에 도시 하나를 피로 물들였다고 했고, 어떤 이는 혼자서 수십 명의 고수를 베어냈다고 했습니다. 정파와 조정이 힘을 합쳐 겨우 쓰러뜨린 괴물이자 마도 중에서도 끝에 선 자. 하지만 백년문이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백년사 지하 어딘가에 전란 때 끌려온 죄인이 묻혀 있다는 말, 그 죄인의 숨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 대웅전 뒤로 혼자 가지 말라는 금기만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무연은 독을 다시 문지르며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물기가 손등으로 튀어올라 차가운 감촉을 남겼습니다. 지하의 이야기는 늘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없고 껍데기 같은 소문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백년문은 적을 만들 만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울령산 주변의 산길을 지키고 길 잃은 상인을 도와주고 폭우가 내릴 때면 계곡 물길을 살피는 정도였습니다. 큰 문파들의 싸움이 벌어져도 멀찍이서 연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들어 관과 강호의 말들이 백년문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산문 앞에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울령산을 오르는 작은 길이 있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나무 뿌리가 삐져나온 비탈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로 낯선 발걸음이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보인 것은 깃발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먼지 한 점 묻지 않은 신발, 그 사이로 엿보이는 단단한 발목, 그리고 산길에 익숙한 사람들의 리듬이었습니다. 무현은 물독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마당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슬쩍슬쩍 시선을 그쪽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바라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낯선 이가 산문을 넘을 때는 괜히 눈길을 주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내는 반쯤 문관, 반쯤 무인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허리에는 봉인된 문서를 넣어둘 법한 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을 찬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두른 옷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 안에서 단단한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산새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백년문 제자들 몇이 산문 안쪽에 서서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장문인은 이미 법고당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소리는 멀어서 들리지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수록 산사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마당 끝에 선 등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지만
이미 어둠은 울령산 능선을 타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뒤편 그늘은 더욱 짙어져서 마치 거기만 밤이 먼저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공양 뒤 장문이는 제자들을 모아 세웠습니다. 언제나 하던 일이라 모두 특별히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연은 그날 장문인의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문인은 잠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무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시선은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당분간 줄이겠다. 장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울령산과 백년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할 일이다. 산 아래 소문과 분쟁은 강호와 관이 풀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끼어들 일은 아니다. 상좌와 사형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연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장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 장터에 내려가야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백년문이 모르는 세상,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강호의 얼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동안은 그 얼굴들을 볼 수 없게 되리라. 밤이 깊어 자율수련까지 끝난 뒤 제자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무현은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들러 물항아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대웅전 뒤쪽에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골목처럼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대웅전 아래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살갗에 닿았습니다. 오늘은 그 냉기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땅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운이었습니다. 대웅전 뒷마루를 스쳐 지나갈 때 발밑에서 아주 미약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돌이 흔들릴 만큼 큰 떨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 기둥과 바닥돌, 그리고 더 아래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끊어진 줄 하나가 더 끊어지는 소리, 오래된 봉인이 조금씩 헐거워지는 소리, 그런 것과 닮은 울림이었습니다. 무현은 스스로를 타이르듯 숨을 내쉬고 항아리를 우물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우물벽에 부딪혀 올라왔습니다. 그 소리가 잠시 대웅전 아래의 울림을 덮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도 감각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산새 소리와 함께 낮에 보았던 낯선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복문을 찬 사내의 눈빛, 칼을 찬 무인의 단단한 어깨, 상좌와 장문인이 굳은 얼굴로 마주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지하에서 올라오던 차가운 숨결. 울령산은 늘 조용했습니다. 백년문도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연은 산이 조금 다른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징조라는 말은 아직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익숙한 산사의 공기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낯설어졌다는 사실만이 가슴 한구석에 박혀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울령산의 안개는 평소보다 늦게 걷혔습니다. 능선 위로 해가 떠올랐는데도 산허리에는 희끄무레한 안개띠가 오래 남아 있었고 계단돌은 밤새 내린 서리와 뒤섞인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나뭇가지 끝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져 돌 위에 흩어졌습니다. 진무현은 새벽 수련을 마친 뒤에도 마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늘 하던 대로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전날 들은 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장문인이 낮게 내뱉었던 강진명이라는 이름, 정파 연맹에서 보낸 사람, 산 아래 관문이 늘었다는 소문. 백년문은 늘 강호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습니다. 큰 싸움이 나면 멀리서 연기만 바라보고 소문이 돌면 한참 뒤에야 뒤늦게 들었습니다. 무연히 자라 온 백년사는 그랬습니다. 산길을 지키고 길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내어주고 겨울이면 장터에서 쌀을 조금 더 사와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는 곳. 그렇게만 살아왔는데도 요즘 들어 백년문 이름이 낯선 잎들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 장문이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법고당 앞에 줄을 맞춰 선 제자들의 발밑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줄을 따라 흘러나와 허공에서 섞였습니다. 장문희는 한 사람씩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머문 피로와 근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시선이 무연에게 닿았을 때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낮에 산 아래에 내려갈 사람은 둘뿐이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제자들은 그 한마디를 다른 날보다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겨우살이 준비를 마쳐 두어야 한다. 곡식과 소금, 약재를 챙기면 당분간 산문을 다물고 지내도 되겠지. 무연은 그 말에서 평소와 다른 기색을 느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장터에 내려가는 일은 매년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 장문인의 말에는 마치 문을 걸어 잠그기 전 마지막 발걸음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현아, 내가 함께 내려가거라. 이름이 불렸을 때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산 아래 장터에 내려갈 수 있다는 설렘과 사부의 눈빛에 스친 불길한 기운이 뒤섞였습니다. 함께 내려가는 이는 중간급 사형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말수는 적지만 산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언제나 맨 앞에서 길을 열고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챙기는 사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문인이 내어준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지게와 자루를 챙겨 산문을 나섰습니다. 울령산을 내려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돌과 흙과 나무 뿌리가 만드는 계단 같은 길, 눈만 감아도 떠올릴 수 있는 굽이진 길. 그러나 오늘은 길 위에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듯했습니다. 산새 소리와 평소보다 적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더 자주 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무십 대신 갑옷 조각이 스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산허리를 돌아 내려갈수록 아래쪽에서 흙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겨울을 앞둔 산길에는 원래 축축한 흙 냄새와 메마른 소량이 배어 있어야 했는데 오늘은 말발굽이 흙을 파헤친 뒤에 올라오는 것 같은 건조한 냄새가 더 진하게 감돌았습니다. 나루터 근처 길목에 다다르자 그 이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소수의 수비대만 지키던 곳에 창을 든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에는 나무 판자로 임시 차단문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짐을 풀어보고 이름과 고향을 묻고 말을 세워두고 굽을 살피는 모습이 어수선하게 이어졌습니다. 무연과 사형이 길 아래로 다가가자 병사 둘이 시선을 주었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사형은 산문 문양이 새겨진 작은 패를 꺼내 조용히 내보였습니다. 울령산 백년문을 상징하는 패였습니다. 병사들은 그 패를 보고 잠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입술이 미세하게 비틀렸다가 곧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길을 열어주었지만 몸을 비켜서는 움직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백년문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무해한 산문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기색이었습니다. 장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는 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늘어놓은 상인, 물건을 흥정하는 안악들, 술집 앞에서 쭈그리고 앉은 무인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긴장이 가늘게 서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와도 금세 줄어들었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하면 주변이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무연과 사형은 곡식과 소금, 마른 나물부터 챙겼습니다. 쌀자루를 들어 올릴 때 쌀알이 손등에 부딪히는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약재를 파는 노인은 백년문 제자들을 보자 반가운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곧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필요한 약재 이름들만 빠르게 오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 아래 고을 근황이나 다른 문파들 소식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올해 눈이 빨리 올 것 같다든지 장터에 새로운 객잔이 생겼다든지 하는 사소한 말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혀끝이 몇 번 움직이다가 이내 입술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짐을 거의 다 산 뒤 사형이 다른 상점에 들르는 사이 무연은 잠시 골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골목 바닥에는 오래된 빗자국이 얼어붙어 있었고 벽에는 허름한 주막 간판이 나무 못 하나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객잔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휘발된 술 냄새가 문틈으로 흘러나와 찬 공기와 섞였습니다. 백년문이라는 이름이 그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울령산 백년사가 예전부터 수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밤마다 산 위에서 피빛 같은 안개가 내려온다고 소문을 더 얹었습니다. 결마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전란 때 사라진 마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찌꺼기가 산사 어디에 숨었다는 식의 얘기들이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무연은 몸을 더 바싹 벽에 붙였습니다. 자신이 그 백년문 제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더 크게 열렸습니다. 겹겹이 얽힌 말들이 흙먼지처럼 허공에 떠다니다가 그의 피부에 와서 달라붙었습니다. 백년문은 산 아래 사람들에게 늘 조용한 문파였습니다. 강호의 큰 판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울령산 주변 산길을 지키고 고을을 도운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던 입들이 이제는 같은 이름을 가져다 다른 모양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돌아와 짐을 나눠 들었을 때 무연의 손가락은 조금 얼어 있었습니다. 찬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쌀자루의 거친 감촉이 앞으로의 계절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을 버티기 위한 준비를 하러 내려왔다가 겨울만큼 차갑고 낯선 말들을 더 많이 안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울령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갈 때와 달리 더 가팔라 보였습니다. 짐이 무거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산그늘이 길게 뻗어 올라와 계단과 바위를 덮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붉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저녁 노래색이 산에 먼저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산문이 보일 즈음 백년사 위쪽 하늘은 잿빛과 붉은 빛이 뒤섞인 줄무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 풍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청아해야 할 소리는 어딘가 메마른 느낌으로 귀에 박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백년사는 늘 그렇듯 작고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문 앞에서 숨을 고를 때 무연은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문 문살에 앉은 먼지가 조금 덜어져 있었고 마당 끝 참배로 근처 흙에는 익숙하지 않은 발자국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공기가 한번 휘저어지고 지나간 듯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온했습니다. 제자들 몇은 장작을 패고 몇은 대웅전 기둥을 닫고 몇은 산문 근처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길들이 조금 더 자주 겹쳤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웃는 모습이 없었고 일손이 잠깐씩 멈추는 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건넬 때도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몇 마디 후에는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문이는 법고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연과 사형이 짐을 내려놓자 장문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고마움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온 사람의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잠시 짐을 스쳤다가 다시 대웅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저녁 기도가 끝난 뒤에도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상좌가 몇몇 제자들을 따로 불러 호흡을 점검해주고 검을 쥔 자세를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칼날을 바로 잡는 손목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수련이었으나 오늘은 무언가를 대비하는 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울령산을 덮었습니다. 백년사 마당 곳곳에 걸린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노랗게 흔들리는 불빛이 기둥과 처마를 타고 바닥으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돌바닥 위로 등이 길게 드리워진 자리와 완전히 어두운 틈 사이에 경계가 생겼습니다. 무연은 자율수련을 마친 뒤에도 방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숨을 고르며 산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섞인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늘한 흙냄새 사이로 아직 멀지만 분명 금속과 기름, 불의 냄새가 미약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낮은 웅성거림처럼 다가왔다가 이내 규칙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하게 반복되는 울림,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징의 낮은 떨림 같은 소리. 울령산 아래 길목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년사 마당에서는 산 아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점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씨인지 눈인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 빛점들이 편을 맞춰 늘어나는 모양이 눈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줄지어 선 횃불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작은 불빛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점들이 줄지어 올라오는 모습은 마치 산맥을 타고 역류하는 혈관 같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피가 거슬러 오르는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 몇이 산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좌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장문이는 잠시 대웅전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산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번 내디딜 때마다 마당 공기가 조금씩 더 묵직해졌습니다. 백년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종도, 북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울려오는 금속의 울림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창과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군화가 돌기를 밟는 소리, 낮게 섞이는 명령과 대답의 숨. 무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등줄기는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하자 귀에는 산 아래 울림과 자기 맥박이 함께 섞여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산문 밖에서 났지만 또렷한 북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짧은 울림이었지만 산문 기둥을 타고 백년사 마당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돌바닥 아래에 숨은 뿌리들까지 그 떨림을 공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불길은 보이지 않았고 피는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령산 위로 올라오는 횃불의 줄은 이미 산사의 밤을 다른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산문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익숙한 산사의 공기가 한순간 낯선 냄새로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불과 쇠,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피의 기운이 미약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는 나중에 떠올릴 때 붉은 밤이 처음 숨을 들이킨 순간으로 기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울령산을 타고 올라오던 횃불의 줄은 금세 눈에 보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백년사 산문 밖 어둠 속에서 불빛이 엉겨붙었다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점 같은 불빛이었지만 가까워지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숨과 발자국을 품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무현은 마당 끝 참배로 옆에 서서 산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거리였지만 귀는 이미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갑옷이 서로 스치는 소리, 창 끝이 방패에 부딪히는 소리, 말의 숨, 사람들의 짧은 대답, 낮게 섞인 그 모든 소리가 울령산의 비탈을 타고 올라와 백년문 도량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장문인과 상좌, 몇몇 사형들은 이미 산문 근처로 나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흩어져 서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호흡만 조금 빨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산문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문인의 음성이었지만 멀어서 구체적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음감이 조금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정하고 굳었습니다. 짧은 문장을 던지면 그 뒤로 갑옷이 한번 울렸습니다.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무연은 산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췄습니다. 상좌가 마당으로 돌아오며 제자들에게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문 근처로 더 다가가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 백년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산문 밖에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복문을 펼쳐 보인 것 같았습니다.
백년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입에 올랐을 것입니다. 혈마, 마도, 토벌, 그런 글자들이 그 복문 위에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연의 눈과 귀에는 그 글자들이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기 속에 섞인 살기가 먼저 피부를 스쳤습니다. 잠시 후 산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합이든 최소한 겉으로 얼버무릴 말은 오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평소 손님을 맞을 때 나는 소리와 달랐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뒤로 쇠붙이가, 문턱을 긁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문이는 얼마 뒤 법고당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빛은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조금 더 무거워진 듯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 산문은 우리가 지킨다. 짧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힘이 산문을 넘으려 한다는 것, 백년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밤이 평소와 다를 것이라는 예감. 상전은 몇몇 제자들에게 산문 주변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물동이와 젖은 헝겊, 장작 대신 돌멩이 몇이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불이라는 말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 빨리 내려왔습니다. 울령산 능선을 넘어온 어둠은 백년사, 처마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 걸린 등불은 여느 때보다 일찍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돌바닥 위에 동그랗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동그라미 바깥은 금세 까만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횃불의 줄은 이제 산문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산문 너머로 불빛이 스며들어 참배로 마지막 계단을 붉게 물들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무연은 마음속에서 두 가지 다른 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장문인이 늘 들려주던 교훈이 반복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낮에 장터에서 들은 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백년문이 마도를 숨긴다는 소문, 울령산에서 피비린내가 난다는 말, 강호가 스스로 더럽혀진 곳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 그 말들을 떠올리는 사이 첫 번째 쇠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인 문 두드림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쇠가 나무를 찍는 소리였고, 나무가 그 힘을 받아 앉지 못하고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산문 밖에서 누군가가 손 대신 무언가를 들어 문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갈랐습니다. 무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 호흡 뒤 산사 처마 끝 어딘가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났습니다. 불화살이었습니다. 첫 불화살은 대웅전 지붕 기와장 사이에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기와 아래 오래된 먼지와 마른 잎을 만나자 순식간에 불꽃이 커졌습니다. 바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자 불씨는 기와를 타고 옆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어둠 속 대웅전 지붕 위로 얇은 불빛이 줄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물, 상저의 목소리가 짧게 터졌습니다. 제자 몇이 미리 떠놓은 물동이를 들고 대웅전 쪽으로 뛰었습니다. 무연도 반사적으로 물동이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손바닥에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화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날아오른 화살들이 연달아 처마와 기둥, 종각과 종로 지붕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불빛이 순간순간 마당을 밝히며 제자들의 얼굴을 연달아 비췄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분노가, 어떤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불꽃들이 기와장 사이사이에 맺혔습니다. 백년사의 낡은 지붕은 세월을 견뎌왔지만 불에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석가래는 오랫동안 쌓인 기름과 먼지, 향 연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첫 불길이 기둥을 타기 시작하자 금세 타들어가는 냄새가 공기를 뒤덮었습니다. 불이 붙은 처마에서 타오르는 빛이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돌바닥 위로 작은 불씨들이 흩어졌다가 금세 꺼졌습니다. 그러나 기둥과 지붕 위에서는 불씨가 서로 붙어 하나의 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산문 밖에서는 이제 화살 대신 발자국 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군화가 돌기를 밟는 둔탁한 소리,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철이 끌리는 소리,
무연은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파도처럼 백년문을 향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장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잠시 타오르는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다른 것이 서 있었습니다. 패배를 이미 받아들인 자의 체념도,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칠 자의 흔들림도 아니었습니다. 백년문이라는 작은 산문을 지켜온 세월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기와를 타고 번지던 불빛이 마침내 안쪽 석가래를 집어삼키면서 대웅전 안에서도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불꽃이 흘러내리는 모양은 마치 불의 비단이 처마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문 쪽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산문이 안쪽으로 휘어졌습니다. 기둥 사이에 박힌 쇠머리 같은 것이 문짝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충격 끝에 산문이 비명을 지르듯 갈라졌습니다. 산문 틈 사이로 횃불 2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어둠과 불빛 사이, 갑옷과 검, 깃발과 창이 뒤섞인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었고, 갑옷 위에 두른 옷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에 창검집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번쩍이지 않는 오래 쓰인 듯한 칼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무게는 주변 어느 것보다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들었던 이름이 무현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진명. 그가 실제로 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문을 넘어선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기운,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자의 기운, 그리고 자신이 쥔 권한을 의심하지 않는 자의 기운. 불길은 점점 커져 백년사 지붕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마당 위 제자들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무연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돌바닥 감촉만을 가까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여러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불타는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기왓장이 깨지는 소리, 누군가의 짧은 비명, 그리고 갑옷이 움직일 때 나는 쇠소리. 그 모든 소리 위로 어딘가에서 낮고 절박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무엇을 외쳤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인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백년문 도량은 이제 하나의 불길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수련의 자리였던 마당이 피와 불길이 만나 춤추는 무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배 속으로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눈앞은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귓속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산 아래 북소리와 뒤섞여 울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밤은 더 이상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한가운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끝날 때 백년문이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밤 이후 울령산 백년사는 다시 예전의 산사가 될 수 없다는 것.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산사를 집어삼켰습니다. 처마 끝에서 시작된 불씨는 석가래를 타고 옮겨붙어 곧 지붕 전체에 퍼졌습니다. 기와 아래에 숨어있던 먼지와 마른 잎, 오랫동안 스며든 향 연기가 한꺼번에 불을 먹었습니다. 대웅전 지붕 위에서 피어오른 불꽃은 밤하늘을 향해 길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진무현은 물동이를 쥔 손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좌의 짧은 지시가 떨어지자 제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대웅전 앞에 놓인 물동이가 줄지어 올라갔고 젖은 헝겊이 처마와 기둥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미 사람의 손이 닿기에는 너무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기왓장이 터지며 튀어올랐습니다. 불기운에 달궈진 파편이 마당으로 떨어져 돌바닥 위에서 튀었습니다. 살갗에 닿는 조각은 작았지만 살을 태우는 냄새를 남겼습니다. 산문 안쪽으로는 이미 쇠와 발소리가 밀려 들어온 뒤였습니다. 갑옷을 입은 자들이 참배로를 따라 올라왔고 그 뒤로 깃발을 든 무리와 창을 든 병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파 문파의 문양과 관군의 장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효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무슨 깃발인지 하나하나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당 끝에서 첫 칼부딪힘 소리가 났습니다. 백년문 제자들 중 상좌와 몇몇 고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손에 쥔 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울령산을 지키며 다져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상대는 산기를 지키는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칼끝에 실린 기운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공기가 쪼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연은 장작더미 옆에서 물동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젖은 수건을 쥐고 대웅전 쪽으로 뛰어가다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지붕 위 불길의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썹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이 눈가를 찔렀습니다. 기둥에 물을 끼얹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2번, 3번 끼얹어도 불은 잠깐 약해질 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쪽에서 방석과 불단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공기 속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백년문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갑옷을 입은 무리들이 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가까웠습니다. 백년문 제자들은 도량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들었고 산을 넘어온 자들은 명분을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무연은 잠깐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상좌의 검끝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몇 명의 무인이 한꺼번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이들이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칼과 창과 철퇴가 같은 방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당 정면에는 장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문인의 손에도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들 일이 없던 검이었습니다. 그 검은 오래 묵은 쇠처럼 침착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장문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앞선 자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효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전란의 이야기, 산 아래 객잔에서 들었던 강호의 난리들이 한꺼번에 눈앞으로 옮겨온 듯했습니다. 누군가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나무를 패고 웃던 사형이었습니다. 무효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불빛 사이로 사형의 몸이 뒤로 꺾이며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팍이 벌어져 붉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붉은색은 불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대웅전 지붕 한 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부러졌고 기와장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덩어리들이 공중에서 뒤엉키며 마당 앞쪽으로 몰려 떨어졌습니다. 그 파편 중 일부가 대웅전 앞 처마와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충격이 닿자 기둥 안쪽의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대웅전 바닥 한 켠이 내려앉으면서 안쪽 마루가 기울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입구를 감춘 지하 통로가 있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올라간 뜨거운 공기가 그 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불길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한 지점에서 부딪혔습니다. 돌바닥이 떨리는 것이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효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몸이 쏠렸습니다. 대웅전 옆벽에 손을 짚으려다 빈 허공을 짚었습니다. 바닥이 내려앉으며 그 밑으로 길게 벌어진 틈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순간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동시에 피부를 쓸었습니다. 귓가에서 불타는 소리와 돌이 부서지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과 쇳소리가 한꺼번에 섞였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동시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덮쳤습니다.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습니다. 몸이 돌과 나무 조각 사이에 끼이듯 멈췄습니다.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에 남아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대신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하였습니다. 백년사 지하에는 전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말을 밤마다 들었습니다. 전란 때 끌려온 죄인들을 묻었다는 말, 봉인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말,
대웅전 뒤편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그곳에서 새어나온다는 말. 무연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겁을 먹으면서도 실체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어가자 주변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불빛이 부서진 틈 사이로 아주 조금 스며들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지하의 공기에 부딪혀 금세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습기가 잔뜩 밴 돌벽, 오래된 사슬이 걸린 고리, 바닥에 부서진 목패와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 한가운데에 줄지어 서 있던 나무 기둥과 그 사이에 놓였던 봉인의 흔적이었습니다. 찢어진 부적이 돌바닥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붉게 쓴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몇몇 획은 아직 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획들이 뒤틀린 모양으로 서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돌기둥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른 몸이 긴 사슬에 묶여 있었고 사슬은 돌기둥을 여러 번 감은 뒤 벽의 고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거의 누더기가 되어 몸에서 흘러내리고 있었고 피부는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주위의 공기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무현은 숨을 삼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돌과 나무 조각이 몸 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지하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눈을 감고 있던 그림자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무현은 몸을 더 움츠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민감했습니다. 그 그림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깊은 구덩이 같았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웅크려 있다가 오랜만에 표면으로 올라온 눈빛이었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에는 탁한 붉은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현을 향했습니다. 피부 위로 차가운 손이 닿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손이 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만으로도 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에는 백년문 사람들의 발자국이 드물었습니다. 장문인과 극소수의 사람만 이곳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밤처럼 지붕이 무너지면서 우연히 떨어지는 일도 예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불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웅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지하까지 내려왔습니다. 먼지와 재가 틈으로 떨어져 지하의 공기와 섞였습니다. 돌기둥에 기댄 사람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온전한 말이라 부르기 어려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친 숨 사이로 오래된 음절이 끊어지고 이어졌습니다. 무현은 그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감정 같은 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오랜 굶주림, 갇힌 세월, 그리고 자신을 묶어둔 것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기운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한번 무현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 그림자의 손이 천천히 들려 올라왔습니다. 사슬이 함께 끌려 올라왔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지하에 울렸습니다. 사슬의 끝은 여전히 돌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그 길이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뻗어왔습니다. 거리는 아직 멀어 보였지만 무연의 몸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돌이 굴러가며 부서지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마치 바닥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와 발목을 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마침내 가슴께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부를 누르는 순간 열기가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심장 주위로 불덩이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현은 숨을 크게 들이켜려 했지만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서 무엇인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목소리인지 다른 존재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몸속에 있는 피가 한 번에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의 혈맥이 뜨거운 손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을 통해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붉은 기운이었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힌 장면들이 일렁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로 물든 들판, 한 번에 무너지는 성벽, 혼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돌아보며 웃는 순간, 무연은 그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시야가 뒤집혔습니다. 지하의 냉기가 붉은 불길과 섞여 몸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차가운 것은 뼈에 달라붙었고 뜨거운 것은 피를 타고 돌았습니다. 두 기운이 서로를 밀어내며 포효하는 소리가 귓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안쪽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뼈와 뼈 사이를 무언가가 긁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불타는 백년사의 비명, 사람들의 숨, 돌기둥이 갈라지는 소리가 둔탁한 울림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사이, 지하에서는 다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붉은 음률, 피가 끓는 소리, 오래된 한숨이었습니다. 돌기둥에 기대에 있던 사람의 눈이 잠시 더 붉게 빛났습니다. 흐릿한 목소리가 무연의 귀 가까이에서 울렸습니다. 말인지, 저주인지, 바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의 의미는 나중에야 조금씩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피와 불과 어둠이 섞인 울림으로만 들렸습니다. 손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무연의 몸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순간, 또 다른 것이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손이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연의 몸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머리가 돌에 부딪히며 번쩍이는 빛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또 한 번 큰 붕괴음이 들려왔습니다. 위쪽 어디선가 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돌과 나무와 불길이 함께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일시에 지하 공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천장에서 금이 가더니 작은 돌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지와 재가 더 짙게 내려왔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연은 자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떨림과 함께 불규칙한 맥박이 몸 안에 박혔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가 그 생각마저 붉은 물결에 삼켜졌습니다. 의식이 가라앉기 직전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서진 틈 사이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불길이었습니다. 그 불길 너머로 일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문인이었는지 상좌였는지 사형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검과 피, 그리고 쓰러지는 몸들이 겹쳐진 이미지가 눈에 맺혔습니다. 이윽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불타는 소리도, 돌이 부서지는 소리도, 사람의 비명도 모두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자기 안에서 돌아다니는 붉은 기운의 떨림뿐이었습니다. 그 떨림이 마침내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을 때 무연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피 속에서 버틴 한 아이와 오랜 세월 돌아갈 곳을 잃은 피의 주인이 지하에서 서로 스쳐 지나가던 순간 울령산 위 백년문 도량은 불길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다가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진무연의 귀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소리도, 돌이 부서지는 소리도, 비명도 모두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둔탁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쿵 소리가 한번 울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일었습니다. 몸은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가운데 갈비뼈 안쪽에서는 뜨거운 것이 묵직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피가 한 번에 거꾸로 끌어올려졌다가 다시 가라앉는 듯한 기분. 낯선 기운이 기존의 혈맥을 더듬으며 길을 바꾸어 놓는 감각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이 돌아왔습니다. 눈꺼풀이 열리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위쪽 어딘가에서 붉고 누런 빛이 스며들어 지하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제 냄새가 폐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숨을 들이켤 때마다 목과 가슴이 긁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제야 무효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몸 아래에는 부서진 돌과 나무 조각이 엉켜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무거운 잔해가 기대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돌더미에 눌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돌바닥의 냉기가 옷을 타고 척추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여기는 백년사 지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속 장소, 전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곳, 죄인들이 묻혔다는 곳, 봉인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곳, 대웅전 뒤편에서 올라오던 그 냉기의 근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잔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이 굴러 부딪히는 소리, 불타던 나무가 무너지는 소리, 제가 바닥을 훑는 소리가 층층이 섞였습니다. 가끔은 사람 목소리도 들려 내려왔습니다. 돌과 흙을 통과하면서 뭉개졌지만 그 안에 실린 기운은 또렷했습니다. 명령, 보고, 대답, 불길이 한 고비를 넘긴 뒤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 사이로 났고 굳은 음성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말뜻은 완전히 들리지 않았지만 무효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산사에서 살아남은 자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이가 더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름 모를 관청, 정파 연맹, 공과 상이라는 말조각이 위에서 흩어졌습니다. 백년문이라는 이름도 섞여 내려왔습니다. 그 두 글자가 떨어질 때마다 지하의 공기가 가볍게 떨리는 듯했습니다. 상부에 올릴 보고에는 무엇이 적힐까? 마도잔당, 토벌완수, 산문절단, 그런 글자들일 것입니다. 그 문서 어디에도 백년문 제자들의 얼굴이나 이 산에서 흘린 땀과 기도가 적히지는 않으리라.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쇠붙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북소리가 산허리를 타고 흘러간 뒤 백년문 도량을 채웠던 소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지하에는 다시 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불길이 직접 닿지 못한 곳이었지만 위쪽에서 내려온 열기가 얇은 막처럼 공기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겹쳐진 기운이 뼈와 살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무효는 천천히 몸의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팔과 손을 조금 움직여 보았습니다. 부서진 돌조각이 바스러지는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근육이 떨렸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몸 위를 덮고 있던 잔해를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무릎을 누르던 돌을 옆으로 굴리고 어깨에 기대어 있던 나무 토막을 끌어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 자유를 되찾자 허리를 비틀어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작은 돌덩이가 명치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돌이 그대로 내려앉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움찔하며 반응했습니다. 돌이 몸을 짓누르기 대신 옆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여 돌을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튀어나온 열기가 돌을 튕겨낸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지하의 그림자가 가슴을 붙잡고 피를 쓸어 넣던 그 순간과 같은 기운. 지하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돌기둥과 바닥을 훑던 냉기가 잠시 물러나고 다른 기운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무효는 숨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돌기둥에 묶여있던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을 감고 있던 사슬은 끊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쇠사슬 조각은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였지만 그 중 일부는 기둥 표면을 깊게 파고들며 사선의 흠집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힘이 폭발하듯 밀려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묶여있던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길에 삼켜졌는지, 다른 틈을 통해 위로 올라갔는지, 이미 흔적만 남긴 채 떠났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에는 그가 남기고 간 냄새만 희미하게 떠돌았습니다. 피와 쇠, 오래된 한숨이 엉킨 냄새였습니다. 무효는 돌벽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2번 꺾였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규칙을 찾으려는 듯 둔탁하게 뛰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부서진 천장 틈으로 흐린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아니라 회색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뒤의 빛, 지하로 떨어진 뒤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는 뜻이었습니다. 틈 아래에는 무너진 바닥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 보이면서도 발을 잘못 디디면 다시 깊은 어둠으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무연은 천천히 잔해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 돌이 바스러질 때마다 몸이 한 번씩 흔들렸습니다. 힘이 빠지려 하면 가슴 안 붉은 기운이 한 번씩 꿈틀거렸습니다. 몸이 아닌 다른 무엇이 뼈를 떠밀어 위로 밀어 올리는 듯했습니다. 손이 마침내 틈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다. 지상으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하의 축축한 냄새 대신 재와 탄, 나무 냄새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피의 쇠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년문 도량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웅전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대부분 내려앉았고 남은 기둥들도 검게 그을린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정각마다 타다 남은 석가래들이 검은 뼈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잔불이 잿빛 폐허 위에서 작은 불씨로 깜박였습니다. 마당은 재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기와장과 검게 탄 나무 조각 사이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절을 올리던 얼굴들, 장작을 나르고 웃던 어깨들, 산길을 앞장서던 발자국들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글과 돌을 적신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이미 식어 굳어버린 피가 돌바닥 위에 검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발끝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이 멀고 가까운 기억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어릴 적 전란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올렸던 풍경과 지금 눈에 들어온 산사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무너진 대웅전 옆 돌계단 아래에는 목패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백년문 문양이 새겨진 목패였습니다. 산문 기둥 옆에 걸려있던 그 나무 조각이 반 토막이 난 채 돌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연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리자 검게 그을린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문양은 절반 이상 불에 먹혀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목패의 무게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백년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지 대부분이 타버렸고 줄기만 숯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엎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늘 낙엽을 쓸던 동료 제자의 몸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 안 붉은 기운과 바깥 공기의 냄새가 뒤엉켰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목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 길이었습니다. 백년문 도량을 뒤로 하고 내려가는 행렬의 소리였습니다. 무연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너진 산문 너머 울령산을 내려가는 길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작은 점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 깃발, 말과 사람, 창과 검이 어우러진 행렬이었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세는 멀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리에 창검의 위치, 걸음의 리듬,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리만으로도 누가 앞에 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산문을 넘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그 실루엣. 도벌대의 앞장을 서서 불길과 칼끝을 이끌고 백년문 마당으로 들어온 사람. 강진명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전란 말기에 마도를 베어냈다는 검수, 정파 연맹에서 이름난 장로, 강호의 질서를 세우는 잘하는 칭호, 장터에서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라 지금 눈앞에서 멀어지는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행렬이 정의와 질서의 상징이겠지만 무연의 눈에는 그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산을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손에 쥔 목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무 조각이 손바닥 안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부러질 듯 휘었지만
끝까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 붉은 기운이 짧게 꿈틀거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얼굴과 냄새와 소리를 잊지 말라는 듯 몸 안 어딘가에 뜨거운 금을 긋고 그 위를 불로 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해서가 아니라 울음이 이 폐허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재와 피 냄새가 폐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그 냄새와 함께 이 산사의 마지막 밤이 몸 안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년문은 이 산에서 사라졌습니다. 백년산은 더 이상 예전의 도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와 시체 더미 속에서 혼자 깨어난 아이 한 명, 남은 이름 하나. 그 이름 안에는 이제 자신 것이 아닌 피까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아직 어딜 가야 할지, 그 피가 어떤 길로 이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산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언젠가 오늘 본 그 뒷모습과 마주 서게 되리라는 예감만이 가슴 안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사는 무너졌지만 피는 아직 식지 않았다. 계곡 아래 버티고 선 아이의 숨이 꺼지지 않는 한 울령산의 밤도 끝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수라열로 제2부 피를 삼킨 아이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